엄마, 오늘은 집이 아니라 경찰서로 가요. 뭐라고? 내가 나를 신고하겠다고? 고성이가 문을 나서는 순간 박영란은 문손잡이가 아니라 휴대폰 버튼을 먼저 눌렀는데요. 박영란은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엄마를 내쫓는 딸이 아니라 엄마를 경찰서로 보내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히 문을 닫아버리면 끝나는 싸움이 아니란 걸 박영란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이는 늘 그래왔습니다. 한 번 밀리면 더 크게 돌아왔고 한 번 거절당하면 더 치열하게 뭔가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영란은 방금 전 고성이의 눈빛을 봤습니다. 1년도 못 가서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은 저주처럼 들렸지만 박영란에게는 협박으로도 들렸습니다. 박영란은 숨을 고르려고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엄마 없어라고 말할 때는 단호했다고 믿었는데 혼자 남은 작업실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오더라고요. 엄마니까라는 말이 오랫동안 박영란 목을 조였는데 오늘은 그 말이 반대로 박영란을 살렸습니다. 엄마니까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성이는 작업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다 멈춰 섰습니다. 진짜로 떠나려는 사람처럼 보이긴 했는데요. 고성희의 발걸음은 떠나는 발걸음이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발걸음에 가까웠습니다. 박영란가 문을 열어줄까? 박영란가 울면서 붙잡아줄까? 그런 걸 기다리는 듯 했죠. 고성희는 늘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란은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순간 박영란은 마음속으로 박진석을 떠올렸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를 내쫓고 금고를 비웠다는 얘기, 고성희가 온라인에 박진석을 폭로했다는 얘기, 그 모든 게 뒤엉켜서 집안 전체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박영란 혼자 엄마가 불쌍해 같은 감정에 잡히는 순간 결국 누군가가 더 다칠 게 뻔했습니다. 박영란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는 무섭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한 뒤 박영란은 경찰서에 연결됐고 떨리는 목소리로 정확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 작업실에 찾아와 금전과 주거를 요구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고 저는 신변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재산 문제로 분쟁 중이라 제가 보관 중인 물건을 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박영란은 자기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방금까지 딸로만 살던 사람이 신고자가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박영란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굳는 느낌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정리되더라고요. 잠시 후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진짜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고성희는 늘 말로는 강해 보이는데요. 공식적인 절차가 끼어드는 순간 얼굴이 급격히 굳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 쪽으로 다시 다가오려 했습니다. 영란야, 너 설마 너 지금 나 신고한 거야? 박영란은 고성희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난 오늘 문을 닫는 걸로 끝내고 싶지 않아. 엄마가 다시 와서 더 큰 소리 내고 더 큰 요구하고 그때마다 내가 흔들리는 건 이제 싫어. 고성희는 곧장 피해자 코스프레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내가 어디 갈 데가 있니? 내 아빠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내 재산을 먼저 빼돌렸어 같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고성희는 늘 자기 사정을 앞세웠습니다. 자기 사정만큼 강한 무기는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박영란은 그 무기 앞에서 이번만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박영란은 경찰 앞에서 아주 조용히 그런데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주식 처분을 강요했고 금전 제공을 강요했고 거절하자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러면 저는 더 이상 정상 생활이 어렵습니다. 고성희는 그 말이 끝나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울음인지 애매한 웃음이었습니다. 박영란,
너도 결국 내 아빠 편이구나. 박영란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요. 이 말이 찔렸습니다. 박영란은 박진석 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요. 고성이가 던진 결국 너도라는 말은 박영란 안에 남아있던 죄책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럼에도 박영란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가 내 죄책감을 이용하는 방식을 너무 많이 겪었으니까요. 박영란은 차라리 더 차갑게, 더 단순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경찰서로 가요. 서로 말로만 싸우면 끝이 없어요. 고성이는 그제야 패배를 직감한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고성이는 패배하는 순간 더 위험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갑자기 박영란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경찰서 가면 끝나는 줄 알아. 내가 진짜 가진 걸 꺼내면 내가 제일 먼저 다친다. 이 한마디가 박영란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고성이가 가진 진짜가 뭔지 박영란은 모릅니다. 그런데 고성이가 내가 제일 먼저라고 말한 순간 박영란은 직감했습니다. 그 진짜는 아마도 박영란 자신에 대한 것이거나 박영란가 가장 아끼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박영란은 그 순간 갑자기 지은호가 떠올랐습니다. 지은호. 고성이가 늘 가시처럼 싫어하던 사람. 고성이가 돈까지 쥐어줬어. 다 끝난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끝내지 못하는 그 이름. 박영란은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진짜 카드가 은호 언니를 향하면 그럼 내가 경찰서를 선택한 게 오히려 불을 붙이는 건가? 하지만 박영란은 또 다른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공식 절차가 필요해. 말로 막을 수 없는 사람은 기록으로 막아야 해. 결국 고성이는 경찰과 함께 지구대로 이동했습니다. 박영란은 바로 따라갔습니다. 박영란은 그 순간에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감옥에 보내려는 건가? 같은 무서운 생각이 스쳤고요. 동시에 아니, 내가 엄마를 멈추게 하려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영란에게 경찰서는 벌이 아니라 마지막 제동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박진석은 집에서 조용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겉으로는 호탕하고 거침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차갑고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집을 구하려고 딸을 흔들고 있다는 보고를 이미 들은 상태였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고성이 영란한테까지 손 뻗으면 끝까지 간다. 박성재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이 고성이를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박진석이 고성이를 완전히 끊지 못하는 이유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박성재는 친구 이지혁을 떠올렸습니다. 이지혁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텐데 박성재는 그게 부러우면서도 미웠습니다. 박성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은호는 지금 어디에 있지? 박성재의 이 생각이 위험했습니다. 박성재는 원래부터 지은호에게 마음이 있었고 지은호가 이지혁과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뒤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지금 이 혼란을 기회로 만들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박성재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지은호가 위험하면 내가 지킬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아주 짧게 스쳤는데요. 박성재는 그 생각을 스스로 지워버리려고 했지만 한 번 스친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밤, 지은호는 카페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평소처럼 밝아 보이려고 했는데요. 요즘은 자꾸 주변이 불안했습니다. 고성이가 했던 말들, 고성이가 건넸던 돈봉투, 그리고 그 돈이 사람을 끊어내는 갑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지은호 엄마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가게 괜찮아? 정순이는 늘 그렇듯 현실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는 밥은 먹고 다녀. 너 또 누구랑 엮였지?
지은호는 웃어 보였지만 웃음이 목구멍에서 걸리더라고요. 그냥 요즘 좀 복잡해. 정순이는 딸의 그 한마디에서 냄새를 맡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잡하면 단순하게 해. 돈 문제면 돈 끊어. 사람 문제면 사람 끊어. 지은호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끊어라는 말이 너무 쉽고 너무 잔인하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지은호는 오늘 밤 박영나가 한 선택을 떠올리면서 정순이의 말이 현실이란 걸 느꼈습니다. 어떤 관계는 말로 끊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끊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이지혁은 잠시 후 답을 했는데요. 괜찮아. 근데 엄마가 또 괜찮다만 하네. 지은호는 그 문장에서 이지혁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지혁은 늘 결혼보다 자유를 말하는 비혼주의자였지만 사실은 가족을 누구보다 무겁게 짊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부모 이상철과 김다정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빛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 같이 갈까요? 이지혁은 바로 아니라고 하려다가 이번엔 멈칫했습니다. 지은호가 옆에 있는 걸 허락하는 순간 자기 삶에 진짜로 사람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지혁은 결국 짧게 답했습니다. 내일 같이 가줄래? 지은호는 그 한마디가 기뻤는데요.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지은호의 삶에서 병원은 너무 자주 등장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지혁 엄마 김다정의 얼굴 붓기, 피검사, 건강검진 이런 말들이 겹치면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나쁜 결과를 떠올리게 됩니다. 지은호는 그 불안을 숨기려고 더 밝게 답했습니다. 응. 내가 옆에 있을게요. 하지만 불안은 그 순간에도 조용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은호는 몰랐지만 그 시간 박영란은 경찰서에서 고성이라는 이름을 입으로 올리고 있었고요. 고성이는 경찰서에서 지은호라는 이름을 마음속으로 꾹 눌러 삼키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에게 지은호는 끝난 사람이 아니라 끝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고성희는 처음엔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내가 내 딸한테 돈 좀 달라 그랬다고 경찰서까지 끌려와야 해요? 같은 말이었죠. 경찰은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금전 강요, 협박성 발언, 주거 침입이 반복될 가능성, 당사자 불안 호소. 고성희는 그 단어들이 자기에게 붙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늘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 때 살아남았거든요. 고성희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요. 그냥 집이 필요해요. 제가 갈 데가 없어요. 박영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고성희가 정말 갈 데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어릴 때 고성희가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온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박영란은 모르는 척해도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영란은 다시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고성희가 다음 말을 꺼내는 순간 박영란은 다시 차갑게 굳었습니다. 박진석이요. 제 금고를 털었어요. 제 돈이 있었고 제 서류가 있었어요. 그걸 다 가져갔어요. 경찰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고성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고성희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니, 증거가 있었는데요. 그 증거는 꺼내면 자기까지 같이 무너질 증거였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박영란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란야, 너는 알고 있잖아. 박영란은 심장이 또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거지? 박영란은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찰서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지던 순간 박영란은 딱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고성희는 지금도 딸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경찰 앞에서도 영란아 알잖아로 자기 책임을 딸의 기억과 감정에 떠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박영란은 그 자리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알더라도 저는 엄마 편으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고성의 눈빛이 그 순간 변했는데요. 그 눈빛은 상처받은 엄마의 눈빛이 아니라 계산이 틀어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나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너도 선택한 거야. 박영나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선택이라는 말이요. 고성이가 말을 아끼는 건 무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영나는 순간적으로 지은호를 떠올렸고 박진석을 떠올렸고 박성재를 떠올렸고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된 실처럼 엉켜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고성이에 대해 접근 자제 권고와 분쟁 조정 절차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박영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 엄마는 또 온다. 그래서 박영나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박영나는 작업실에서 고성이가 했던 말, 특히 주식 팔아서 엄마 구해. 안 그러면 나 여기서 지낼 수밖에 없다 같은 강요성 발언을 최대한 정확히 진술했습니다. 박영나는 진술하면서 계속 마음이 찢어졌는데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술이 끝나고 박영나는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는데요. 차가운 공기 덕분에 오히려 정신이 들었습니다. 박영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엄마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엄마를 멈춘 거야. 그런데 그때 박영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영나는 망설였습니다. 박진석 전화는 늘 집안의 방향을 정하는 전화였거든요. 박영나가 받자마자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영나야, 지금 어디냐? 경찰서요. 박진석은 잠깐 멈추더니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어른이네. 이 한마디가 박영나를 또 흔들었습니다. 칭찬 같지만 사실은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이제부터는 어른의 세계로 들어와라. 감정이 아니라 책임으로 움직여라. 그런 뜻처럼요. 박영나는 차라리 화가 났습니다. 아빠, 엄마가 왜 이렇게 된 건데요? 왜 엄마가 지금 경찰서까지 와야 하는데요? 박진석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그 질문, 너무 늦었다. 박영나는 그 말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니까요. 박영나는 목이 말랐는데요.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영나야, 너 작업실 오늘 밤 비워. 박영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박진석이 작업실을 언급한 순간 박영나는 작업실에 뭔가 있다는 가능성을 본능적으로 떠올렸거든요. 고성이가 집을 요구하며 그 공간을 무리하게 침범하려 한 이유, 납치든 추적이든 누군가가 그 공간을 노릴 수 있다는 불안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박영나는 겨우 물었습니다. 작업실에 뭐가 있는데요? 박진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묻지 마. 지금은. 박영나는 전화를 끊고도 손이 떨렸습니다. 박영나는 경찰서에 엄마를 보내며 끝내기를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그 선택이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를 문 밖으로 보낸 게 아니라 경찰서로 보낸 순간 집안의 비밀이 가정 안에서 해결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박영나는 작업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박영나는 친구에게 잠시 부탁해 다른 곳에 몸을 숨겼고 휴대폰을 꼭 쥔 채로 지은호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조심해요. 지은호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잠깐 멈칫했는데요. 왜냐하면 지은호는 지금 막 이지혁과 함께 김다정의 병원 검사 예약을 잡던 중이었거든요. 지은호는 박영나 메시지에서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조심해요라는 말은 늘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 우리 요즘 좀 이상해요. 내가 예민한가? 이지혁은 짧게 대답했는데요. 예민한 게 아니라 내 감이 정확한 거야. 이지혁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은호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가까이 가면 오히려 은호가 다치는 건 아닐까? 이지혁이 비혼주의를 주장해온 이유는 단순히 자유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은 사랑하는 사람을 품는 순간 그 사람까지 자기 집안의 파도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이미 시작돼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경찰서에서 돌아가는 길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영나가 나를 경찰서로 보냈지. 좋아. 이제는 내가 너희를 밖으로 끌어낼 차례야. 고성이는 아직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오히려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 잃을 것 같으면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행복을 겨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제일 싫어하는 행복이 뭔지 고성의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성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가 떴습니다. 고성이는 잠깐 망설이다 받았는데요. 상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경찰서까지 가셨더군요. 이제 더는 조용히 못 넘어갑니다. 고성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상대는 짧게 웃었습니다. 사모님이 꺼내려는 카드. 그 카드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고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성이가 가진 줄 알았던 무기가 사실은 누군가의 소나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영나가 경찰서를 선택한 게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신호였을 수도 있다는 걸요.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너져서 짓는 미소가 아니라 더 독해져서 짓는 미소였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진짜로 꺼내볼게. 그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에 또 다른 번호가 떴습니다. 지은호는 받지 않으려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통화 버튼이 눌렸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지은호 씨 맞죠? 고성애 씨 사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지은호가 숨을 삼키는 순간 이지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지은호가 듣고 있는 그 한 문장만으로 이지혁은 알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 집 일이라고 숨길 수 없는 국면이 시작됐다는 걸요. 박영나가 엄마를 문 밖으로 보낸 게 아니라 경찰서로 보낸 그 선택이 조용히 잠들어 있던 집안의 비밀을 한꺼번에 깨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어디까지 번질지 아직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고성이는 끝내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박영나는 끝내 엄마를 봐주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에서 가장 먼저 흔들릴 사람은 어쩌면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해지려고 했던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과연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